오늘은 이제 수시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형이나 대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정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학과들을 좀 이렇게 막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충분히 그 원하시는 학과들의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좀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날이 좀 선선해졌죠. 밤에는 좀 선선하던데 아침이랑 밤에 뭐 이럴 때는 좀 선선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머지않았다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그러니까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학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기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게 반드시 뭐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늘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요걸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우리 집에 맞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서를 쓰는 집중되는 시기로 가다 보면 좀 더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죠. 다급해지는데 다급해질수록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원칙 그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라서 그 원칙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종보다는 교과와 논술에서 경쟁률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논술은 사실은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워낙 뭐 높아서 그게 이제 걸러지거나 실질 경쟁률이나 이렇게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최저가 있는 전형들 같은 경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실질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비교적 경쟁률이 좀 낮은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 경쟁도 그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논술 전형도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경쟁률을 끝까지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쟁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학종이라는 건. 왜냐하면 학종은 이제 기존의 어떤 활동들이나 또는 교과적인 학업 성취의 측면에 있어서의 과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한 몇 개의 학과들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라는 게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학과를 정할 때
그리고 학과를 지금 학종에서 학과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해놓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학과들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과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 또 막판에 가서 좀 이런 학과를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드린 거에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다 딱 드렸는데 그 대학별로 학과별 인재상,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거, 모집단위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학과별 인재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과별 인재상을 표현을 해 두게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게 아주대 수시 모집 요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두 쪽에 걸쳐서 각 그 아주대에서 모집하는 모집단위들의 인재상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아주대 인재상이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참고로 우리는 아주대 안 쓸 거예요 이러실 수 있죠. 그렇죠? 아주대 안 쓰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대학이 인재상을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은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인재상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진 않지만 그 동일한 학과 모집 단위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동일한 모집 단위나 유사한 모집 단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상이라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차용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그 학과별로 모든 대학의 학과별 설명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이번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거는 모든 대학에 다 있는데 인재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몇 개 대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울시립대도 이 인재상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올해 전공 안내서라는 책자를 냈어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 안내서나 학종 안내서 혹은 여기서처럼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그거를 응용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인재상도 되게 좋은데 아주대께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핵심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핵심어라는 칸이 있죠. 그 핵심어라는 칸이 있는데 그 핵심어라는 칸에서 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와 화학공학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두 개 모두에 적극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집 단위에 모두 적극성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학공학과에는 끈기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협업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창의성, 기계공학과에 창의성, 적극성, 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화학공학과의 인재상에도 보면은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인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공학과도 창의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화학공학과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끈기라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계공학과와 좀 구별되는 속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위쪽에 보면 기계공학과는 협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인재상에 보면 실천성이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좀 더 많이 맞춰진다면 화학공학과는 끈기 있게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이 좀 더 기본적인 속성이다 라고 아주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속성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화학공학과를 지원할 때 쓸 수 있을 거고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때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 학생부에 또는 내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고 또는 내가 내 학생부를 봤을 때 어떠한 속성이 두드러졌는데 그 속성이 두드러진 속성이 여기 인재상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면서 학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시립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각 학과의 학과별 인재상도 있고, 그리고 시립대 자체에도 전공 안내서가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그걸 다 보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교수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과는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선배들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는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종 안내서나 전공 안내서를 보시되, 이게 최근의 흐름은 전공보다는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도 화학공학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대잖아요. 공대. 그러니까 공대니까 공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이 적극성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도전의식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대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대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과 공과대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보면, 자연과학대학은 뭔가를 분석하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쪽에 가깝다면, 그 찾아낸 근원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돌려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공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공과대학의 친구들은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상상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낼 때의 신처성이 있을 거고, 그걸 상상을 하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할 때의 그 상상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어느 공과대학을 가든 간에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계열적 속성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계열적 속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제 그런 학과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넓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분은 진로희망상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진로희망상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요과를 지원해도 되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맨날 그런 예를 들잖아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맨날 예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 직윤이 물론 이제 교과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친구들이니까 교과가 좋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서울대 직윤은 교과 전형이 아니고 종합 전형이거든요. 종합 전형에서 진로희망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울대 직윤도 진로희망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서울대 직윤으로 조선해양공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진로희망이 다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 조선사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으로 쓰는 친구들은 그 학교 1등 아니면 2등일 텐데, 그 친구들이 당연히 진로희망 사항에 의사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의사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조선해양공학과를 갔다.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의 그 입학 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얘는 의사인데 성적이 안 돼서 조선해양공학과 왔나 보다, 괘씸한 놈, 이러고 떨어뜨리냐? 그렇지 않는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진로희망 사항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 진로희망 사항보다는 어떤 계열적 속성에서 우리 애가 자연계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을 좀 더 학업적 성취도가 좀 더 높으면 좀 더 유리할 거잖아요. 수학과 과학에서 학업적 성취도가 유리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계열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걸 어떤 대학이든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복수의 대학 2개에서 3개 정도의 대학을 꼭 확인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사학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도 지금 보시면 국어, 영어의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사학과가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철학가를 보면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에서 진로희망사항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지잖아요. 그쵸? 네, 진로희망사항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만약 그걸 가지고 대학들이 진로희망사항으로 모든 아이들을 뽑아왔다면 진로희망사항이 없어지는 걸 격렬하게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로희망사항이 꼭 절대성을 갖진 않는다. 진로희망에 맞춰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진로희망에 맞춰져 있지만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활동이 없는 것보다는 진로희망이 맞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훨씬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희망이 꼭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진로희망 사항을 열심히 보고 상장의 개수를 세고 글자 수를 세고 책 개수를 세고 이러던 시절은 지나갔다. 3, 4년 전에 지나갔다. 이미 지나간 지 3, 4년이 돼간다.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3년간의 입결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입결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결을 계속 보실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경향과 추세를 보는 거지 그것이 합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입결을 보는 게 아니다. 입결을 보는 거는 지원을 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입결인 거지. 또는 내가 여기를 지원해 보면 올해 이런 변수 때문에 혹시 될지도 몰라 라는 그 부분의 근거가 되는 거지 붙고 떨어지는 거를 입결이 결정하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입결이 올해 적용이 되려면 전년도와 모집 인원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전형 방식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경쟁률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가 항상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일치하기가 지원자가 같아야 돼요. 지원자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아야만 우리는 전년도 입결이 올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이 합불의 근거가 아니라 지원의 근거가 되는 거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거나 또는 후회가 없기 위해서 입결을 보는 거다. 그러면 입결에서 봐야 되는 건 경향이나 추세다. 여기는 점수가 오르고 있구나. 여기는 점수가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는 경쟁률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인기가 있는 과인가 보다. 여기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별로 애들한테 인기가 없나 보다. 그러면 우리 애도 가기 싫어하겠지. 가기 싫어하는데 붙으려면 거기를 써야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향과 추세를 보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향과 추세를. 그러니까 그 경향과 추세를 볼 때 우리는 입결, 그러니까 그 평균 등급 또는 성적, 평균 등급 성적. 그다음 또 하나는 경쟁률, 그렇죠? 또 하나는 충원율.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교과 전형이고 교과 전형은 원래 교과를 쓰는 애들이 쪼로미 교과를 쓰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제일 많고 그러면 충원율도 가장 높은 게 사실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충원율까지 다 챙겨서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좀 정량화된 분석이 가능한 게 교과 전형이고 사실 그 교과 전형이 그렇죠. 교과 전형이
대상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되게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진짜로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과 전형에서는 좀 먹혀 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그 영수 식구들이 맨날 서영고만 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아주이나 숭실대 당국대 뭐 이런 학교도 좀 분석을 좀 이렇게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 영수 식구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좀 올라갈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6개 대학을 정해가지고 그 16개 대학을 4개 대학씩 4개 대학씩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인하, 단국, 숭실 세종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4개 대학씩 4개 그룹 요 정도를 해가지고 권동홍숙부터 해가지고 권동홍숙 그다음에 뭐 아주, 인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건 아닌데 한 30분 분량으로 그 4개 대학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찍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대를 보니까요. 아주대가 되게 예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대 입학처에 가시면 지금 오늘 제가 드렸잖아요. 요게 교과 전형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종합 전형이랑 노술 전형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주대의 모든 전형의 모든 학과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년치를. 네.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네. 그래서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다 있더라고요. 뭐 세종대도 가면은 여기 3년치가 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요런 왜 중위권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료 훨씬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또 되게 착해가지고 2018학년도 입결, 2019학년도 입결, 2020학년도 입결을 잘 없애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전년도 자료 다 막 없애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모여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차곡차곡 모여 있고 또 이런 학교들은 내신도 입력하면 계산도 다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시는데 교과 전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논술 전형 넘어가면 교과 전형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지금 학과를 2개나 3개 정도로 미리 정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2-3개 정도로 정해 두신 거예요. 이건 논술도 똑같아요. 2-3개 정도를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2-3개를 보시고 나중에 실시간 경쟁률을 같이 보시면서 올해 실시간 경쟁률이 좀 낮은 쪽 실시간 경쟁률은 전형 검색기 저희가 드린 전형 검색기 그리고 나중에 9월 후반부에 9월 원서 접수 직전에 저희가 경쟁률 검색기 또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률 검색기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과 올해 실시간 경쟁률 이렇게 보시면서 2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요 한 3개 학과만 보시는 거예요. 3개 학과를 보시면서 올해가 전년도보다 좀 낮은 쪽, 실시간 경쟁률이 좀 낮은 쪽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실시간 경쟁률까지 나중에 따져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쪽 이쪽에 보면 논술 전형에서의 학과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 학과 선택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연대 제가 논술 전형 인물 계열의 최근 3개년 경쟁률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이제 다른데 PT에서 쓰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전형 쓰시는 분들도 그리고 교과 전형 쓰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몰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심리학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답이 없으시네. 네, 심리학과 찾으셨죠? 심리학과 3년 내내 1등이죠. 심리학과 3년 내내 1등입니다. 언론홍보 영상학부 찾아보세요. 언론홍보 영상학부. 자, 언론홍보 영상학부 찾으면 2018학년도에 3등이다가 2019학년도에 2등이고 2020학년도에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가 지금 경쟁률 높은 5개 학과인데 그 5개 학과 중에 심리랑 언론홍보 영상학부 되셨죠? 철학과 찾으셨어요? 철학과도 2등, 3등, 4등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등수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자, 철학과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위 5개 모집단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심리, 언어응용, 그리고 철학 이렇게 3개는 모두 경쟁률 5위 안에 상위 탑 5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고 싶어하는 학과는 다 같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 집 애도 여기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자, 경제학부 찾아보세요. 경제학부를 찾으시면 경제학부는 위에 상위 5개 모집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위 5개 모집 단위에 경제학부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가족도 찾아보시면 아동가족도 2020에는 그렇지 않지만 2019랑 2018에 모두 여기 지금 지금 오늘 강의 안에서 찾으시는 건데 자, 강의 안에서 찾아보시면 아동가족도 지금 하위에 있죠. 하위 5개에 있죠. 예. 그리고 응통도 찾아보시면 응용통계, 응통이라고 그러면 모르시겠구나. 응용통계. 응용통계는 2019학년도 그리고 2020학년도에 모두 하위 5개 안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도 아는 거지. 예. 애들도 아는 거지. 예. 애들도 뭘 아는 거냐면 경제는 센 놈들이 올 것 같아요. 응용통계도 센 놈들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근데 경제는 되게 잘하는 애들이 올 것 같아. 그래서 피하는 거야. 응통도 피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상위 5개 모집 단위에 사학과 찾아보시면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모두 사학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학과는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나 언어응용은 가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근데 사학과는 좀 애들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애들이 올 것 같거든. 근데 경제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진짜 대단한 애들이 올 것 같거든. 응통도 잘한다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애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딴 애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길 가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쟁이 덜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가서 쓰는 게 좀 더 내가 진짜 연대만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올해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 수능 이후로 옮겨갔잖아요. 수능 이후로 옮겨가게 되면 애들이 수능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의 의사대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는 어떻게든 붙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붙으려고 하는데 수능 이후에는 내가 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네가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 지금 잘 보시면 심리학과의 142대 1인데 맨 아래에 실내 건축이나 식품 영양 50대 1이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수능 이후에 봤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2020학년도 보면은 제일 높은 것도 84대 1이고 제일 낮은 것도 52대 1이니까 이 격차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수능 이후로 가면 이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커지게 되면 이게 좀 하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은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뭘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가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져서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을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그런 경쟁률을 보면서 이거를 낮은 학과들, 그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논술 전형을 써서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학과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쵸?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나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마다 기본적으로 논술을 점수를 공개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점수를 공개해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에 중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를 지금 보시면 중대에 지금 제가 자료를 2020, 2019, 2018 이렇게 세 개를 드렸어요. 중대에 가시면 다 있어요. 2018도 있고 2019도 있고 2020도 있고 심지어 2017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보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가 그 머릿말에 있는 거를 제가 따로 캡처를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자연계 학과들 쫙 있는데 2020에 제가 세로로 이렇게 네모쳐 놓은 그게 논술 점수예요. 그리고 2019와 2018을 모두 논술 점수를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를 해놨고 이게 학과의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쭉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지금 수학과랑 건설환경 플랜트를 제가 이렇게 가로로 네모를 쳐놨잖아요. 근데 왜 네모를 쳐놨냐면, 자, 2020학년도에 수학과의 논술 점수가 77.6이라고 평균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 77.6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쭉 내려가서 기계공학과에 78.1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대답 한번 주시죠. 네. 78.1. 네. 그리고 바로 위에 화학신소재공학과 77.8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과는 자연과학대학 4개 학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이렇게 4개 대학 중에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아요. 그쵸? 예. 동의하실 수 있죠. 근데 2019학년도에도 어디가 제일 높아요? 그 자연과학대학 4개 중에는 수학과가 제일 높죠. 2018학년도에도 보시면 뭐가 제일 높아요? 수학과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수학과가 비교적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오는 곳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올해도 수학과는 좀 잘하는 애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2019학년도에는 지금 언급된 학과들 중에 제일 높아요. 80.74로. 그리고 2018학년도도 지금 보시면 제일 높죠. 79.1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란 거예요. 근데 건설환경 플랜트는 보시면 69.7인데 2020학년도 보시는 거예요. 2020학년도에 69.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 제일 낮아요. 맞죠? 네. 근데 2019학년도에 68.68이어서 또 제일 낮아요. 2018학년도에 보니까 61.9여서 또 제일 낮아요.
그럼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는 애들은 비교적 좀 논술이 약하구나. 되세요? 물론 우리 집에도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만약 중대 논술이 최고의 학과고, 그러니까 중대 논술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이고, 또는 중대 논술을 통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는 걸 왜 주저하냐는 거예요. 그걸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논술 점수를 보실 때 이 74.6이라는 점수, 88.7이라는 80.74라는 점수,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점수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이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점수가 어떻게 써야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점수의 분포를 보면 이 대학들의 전체적인 이 학과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지금 보시면 화학신소재공학부와 기계공학부를 보면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모두 비교적 상위권에 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화학신소재공학부는 2018학년도에도 비교적 상위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압도적으로 2018학년도에 높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따져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양대도 논술 점수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추합이, 논술은 예전처럼 추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이렇게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논술에서의 추합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맞닿아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모집 인원 자체는 이게 학부 모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을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 자체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경쟁률을, 실시간 경쟁률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거기 보시면 이게 건대의 모집 요강인데요. 건대의 모집 요강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건대가 이제 그런 걸 개선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인문사회 2라고 돼 있고, 인문사회 2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하고 이렇게 6개의 학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연하고 밑에 물리학이라고 적혀 있고 학과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학과는 과탐 선택을 물리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지정이라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문사회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리논술을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1하고 인문사회 2가 있는데, 인문사회 1은 수리논술을 보지 않지만 인문사회 2는 수리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하면 수리논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예를 들어 자연의 생명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6개 학과가 있는데, 이 6개 학과는 무조건 생명과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미분류, 그러니까 미지정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미지정 학과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애가 수리논술 준비를, 인문계인데 수리논술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인문사회 2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탐이 생지인데 과탐을 생지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건대 기계항공학공학부를 꼭 가야겠어, 논술로. 그러면 되냐고요. 그러면 물리 논술 공부는 또 따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능 공부를 언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과를 선택할 때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종합전형에서는 인재사항을 판단하시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재상이라는 것을 꼭 전공과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계열로 좀 더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목표 대학에 인재상이 없더라도 그걸 참고 삼아서 다른 대학들을 복수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마지막에 시간 경쟁률까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3개년의 입결을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경쟁률을 중심으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선발 인원, 모집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중요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고 적음보다는, 물론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모집 인원을 포함하는 게 경쟁률이잖아요. 그쵸? 예, 모집 인원을 포함하는 게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셔서 보시되, 모집 그 논술 점수까지를 고려를 하실 때 논술 점수를 어떻게 해서 그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경향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아까 하늘님 물어보신 거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과가 무조건 유리하냐? 인원이 많은 과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과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쟁률이라는 게 1대 얼마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3개년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3개년 올려놔서 기본적으로 그 3개년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그 자료는 2020학년도는 왜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료의 평등? 그러니까 자료의 평등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서 자료가 어느 한쪽에 모여있지 않고 공개가 많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그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작년까지는 웹에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웹에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디가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본문에 밝혀놓은 대로 서울 진로전업 정보센터에서도 뭐 15만 9천 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인데 그 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자료가 좀 평등하게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게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3개년의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3개년의 추이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지게 되면 안 되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경고 메시지가 2개가 뜰 수 있잖아요. 보통 그 파일, 그런 매크로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은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에서 그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 경고창이 뜨게 되고 그 경고창을 전부 다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안 되시는 거는 지우셨다가 다시 한번 깔아 보시고요. 그리고 매크로가 혹시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수시 전형 검색기 같은 경우는 그 압축 파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합불 검색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엑셀 최근의 버전하고 그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12까지는 그러니까 엑셀 버전이 2012 버전까지는 모두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부터 2012 버전까지 그러니까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그게 잘 안 되시면 그거는 거기 댓글로 그 안 되는 상황을 캡처를 해서 주셔야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이제 다운받으신 파일이 PC에 있으시면 그걸 다 지우신 다음에 다시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현재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정의 변경들, 그래서 일정의 변경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변경들이 생기고 나면 그 일정도 한번 모아서 뭐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로 전형 그 경쟁률 검색기 뭐 이런 것도 좀 드릴 생각이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늘 걱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때로는 불안감을 불안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걸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내신 3등급 어디 가나, 뭐 내신 3등급 합격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저는 솔직히 살떨려서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근데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게 되고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게 되고 뭐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그 원칙을 지켜서 좀 영상을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4개 정도로 올라갈 텐데요. 4개 정도로 올라갈 텐데 지금 건동숙 4개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나 당국 숭실 이렇게는 찍었고요. 찍었는데 약간 손질이 필요해서 곡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고,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리카 이게 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천대, 강원대, 성신여대, 인천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더 이렇게 막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16개 대학을 찍어서 드릴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참고 삼아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도 요렇게 보거나, 아니면 요렇게 제가 이제 일부러 4개 대학을 묶어서 요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냐면, 그 4개 대학을 보여드리는 거를 우리가 쓰고 싶은 4개 대학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요런 포인트로 좀 볼 수 있구나, 요런 포인트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유튜브는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대 면접형 오늘 몇 분 물어보셨는데 패스앤페일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드렸었죠. 그러니까 고대 말씀드리면서 패스앤페일로 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장 녹화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된 거다. 그러면 이제 패스앤페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면접의 영향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연대가 활동 우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는데, 면접형은 패스앤페일로 가고 활동 우수형은 현장 녹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때까지 연대가 활동 우수형에서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면접형에서는 이미 앞단에서 서류 심사에서 결정을 많이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패스앤페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면접에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훨씬 더 면접형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올해 특별히 그러니까 그걸 패스 앤 페일로 바꿨다라는 그 부분이 서류 심사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그 발간한 발간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오늘 공개해드린 그 자료, 그 15만 9천 건짜리의 그 자료를 분석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연대 면접형과 연대 화루가 중복 지원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대 면접형하고 연대 화루가 중복 지원자가 되게 많아서 그럼 중복 지원자가 많은데 그 중복 지원자들이 거의 동일과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동일과를 지원했을 때 하루를 더 많이 뽑으니까 면접형보다 전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면접형보다 더 많이 뽑으니까 면접형 하루에서 먼저 뭐 합니까? 합격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얘는 그걸로 먼저 등록을 하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형은 걔들이 빠지는 거고, 그럼 걔들이 빠지고 나면 걔는 이미 연대를 합격했으니까 면접형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걔들이 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우연찮게 위로 달라붙어서 전년도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내신이냐, 그러니까 면접형이 되게 복잡한 게 내신이 무조건 내신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Z점수가 들어가 있고, Z점수는 보통 특목고한테 되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Z점수의 본질은 원점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특목고가 유리하려면 표준편차가 적어서, 왜냐하면 표준편차로 나누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적으니까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목자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균도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그걸 다시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뭐 표준편차 25인데 평균이 50이다. 근데 만점 받았다. 그럼 Z점수 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수 만점에 가깝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신 등급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1단계 심사 자체가, 그 서류 활동의 심사 자체가 본질을 이루게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초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논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논술은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예,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그런 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많이 보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러고로 1시간 거의 50분 넘게 했네요.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